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며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며 대북 압박 공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엘몬테 지역에서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별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28년 만에 최대폭 인상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단번에 1.5%에서 1.75%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연준은 3월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2년여간의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는데 지난달에는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22년 만에 밟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고속 금리 인상 카드를 선택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당초 연준은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8.6%가 결국 자이언트 방향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를 3.1%에서 최고 3.6%로 전망했고 내년 말엔 최고 4.1%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 회의는 올해 4차례 남았는데 회의를 통해 최고 1.85%포인트 더 올린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달 금리 인상 폭이 0.5%포인트나 0.7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We'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do so. 강력한 긴축에 경기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월 발표했던 2.8%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월 4.3%에서 5.2% 더 높여 잡았는데 내년엔 2.6%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도 증시는 안도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미 1%포인트대의 최대폭 금리 인상을 각오한 증시가 반등장을 연출했다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로 최근 급락했던 주요 증시가 1에서 2%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1%, S&P 500 지수는 1.46%, 나스닥 지수는 2.5%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해 약세장에 진입한 S&P 500 지수는 5일 연속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반등의 폭을 넓혔습니다. 증시는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자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7월 이런 규모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직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공격적인 인상이 당분간 시장을 달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엑손모빌을 비롯한 정유사에 편지를 보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공급 확대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에 편지를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원인이지만 정유사들의 기록적 수익이 고통을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각 정유사에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유사의 2020년 이후 정제 능력 감소 여부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로서는 유가 인하를 위한 조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유업체 때리기는 유권자를 겨냥한 용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비욘드 패럴렐이 밝혔습니다. 오늘 비욘드 패럴렐은 4개월 전 시작된 3번 터널의 정비와 준비 작업이 완료돼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4번 터널에서도 새로운 건설 활동이 포착돼 북한이 이곳에서도 추가로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7차 핵실험은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유엔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방 상원의회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4일간의 첫 공식 방미 일정을 마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 격상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미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이만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블링컨 국무장관과 협의한 데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하겠다며 미 의회에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원 외교위 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유엔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제3국과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다. And so the secondary sanctions law to apply secondary sanctions against entities that are helping North Korea evade the sanctions. And so that was the basis of the conversation. 미국 재무부 부장관도 이에 대해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외무장관 회동에서 한미는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 의회 역시 강경해진 대북 정책에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엘몬테 지역에서 흉기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엘몬테시의 한 모텔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Officers responded to a call for service at a local motel in the city of El Monte. The call was regarding a possible stabbing victim at the location. 경찰은 방문을 두드렸으나 처음엔 응답이 없다. 잠시 후 모텔에서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해 출동한 2명의 경찰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도주하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결국 경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상을 입은 2명의 경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Two officers from El Monte Police Department and the suspect were struck by gunfire. The two officers were transported to County USC Medical Center, where they passed away earlier this evening. The suspect was also struck by gunfire, and he was pronounced deceased at the scene. 한편 흉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의 조사 결과 아무런 신체적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법집행기관 기금의 경찰 사망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총기 관련 경찰 사망자의 수는 62명으로 45명인 2020년에 비해 3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62명 중 19명은 매복으로 8명은 수상한 사람을 조사하다가 발생했으며 7명은 체포를 시도하다 총격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와 불법 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수혜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은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기회를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은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2007년 6월 기준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 청소년이 혜택 대상이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카 혜택을 받았고 지금은 61만여 명이 다카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지만 아시안 중에선 한국 출신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영주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로 막히자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문제는 입법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 행정명령을 종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신청을 계속받지만 승인은 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에서 다카 제도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텍사스주 판사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혜자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추방은 막았다고 평가되지만 소송은 상급심에 계류돼 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10년, 당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지금 모두 성인이 됐지만 가족과 친구도 없고 심지어 언어까지 통하지 않는 부모님의 나라로 추방될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5,693명. 집에서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진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확진자 수는 실제 보고된 것보다 서너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That means, likely we, on any given day right now, we're averaging about 15,000 people.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은 이달 들어 확산 속도는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1% 미만이었던 검사 대비 확진율도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올라 어느덧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코로나 위험 단계가 높음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위험 단계가 높음이 되면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꺼내든다는 계획입니다. We stay aligned with the CDC recommendations here, and if we were to go into a high community level, they do note that at that point it makes a lot of sense to have what we call universal indoor masking requirements. So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기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가 10만 명당 10명 또는 환자 병상 비율이 10%를 넘으면 위험 단계가 높음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LA 카운티 10만 명당 입원 환자 수는 지난주 6.4명에서 이번 주 7.2명, 병상률은 지난주 3.1%에서 이번 주 3.3%로 올라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는 오늘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와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단은 오늘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5살 미만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의 경우 생후 6개월에서 4살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3회 접종, 모더나는 생후 6개월에서 5살까지 대상 총 2회 접종을 하도록 FDA에 각각 승인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FDA가 백신을 승인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를 바탕으로 한 차례 논의합니다. CDC는 오는 18일 권고 여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DC의 정식 권고가 나오면 오는 20일이나 21일부터 일반 병원과 약국에서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테네시주 당국이 바닥에 접혀있는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절대 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테네시주 페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2차례에 걸쳐 주유소에서 펜타닐이 들어있는 접힌 지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두 지폐 중 하나는 안에 백색 가루 물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색 가루를 검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과 펜타닐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펜타닐은 헤로인의 약 50% 이상의 위력을 가져 치사량은 단 0.002g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성분입니다. 펜타닐은 치사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사용하게 될 경우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페리 카운티에서는 펜타닐이 들어있는 세 번째 지폐가 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회사나 놀이터 등에 떨어져 있는 접힌 지폐를 보면 절대 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데뷔한 지 꼭 9년이 된 시점에 멤버 7명이 모두 함께하는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설정이나 대본 없이 편안한 분위기로 시작한 회식 자리. 9년 동안 쌓아온 추억을 떠올리며 한참을 웃고 즐기다가 차츰 하나둘 속마음을 꺼내놓습니다.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이렇게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그 뒤에 이제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 이런 거 하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정상을 밟았고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에 이어 그래미 후보에도 지명되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로 쓴 방탄소년단. 하지만 그런 영광 뒤에는 음악적 방향성 상실과 멤버 개인의 성장 부재라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향성을 잃었고 사실 지금 멈춰서 뭔가 내가 생각을 해서 다시 좀 돌아오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게 무례한 것 같고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고. 창작의 고통도 털어놨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사 쓰는 거야. 안 나와 그러니까. 억지로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는 건 거야 그냥. 계속. 그래서 200만 장이 넘게 팔린 새 음반을 기점으로 잠시 그룹 활동을 멈추고 이제 멤버들 각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또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또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히 있을 거고. 긴 영상을 통한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고백에 세계 각국의 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전직 미군 2명이 러시아의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나와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입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발적으로 합류한 알렉산더 드루크와 앤디 후인 등 전직 미군 2명이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인근에서 러시아군과 교전한 뒤 포로로 납치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미군 육군과 해군 출신으로 엘라베마주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이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입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추가 무기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쟁 양상이 러시아 측 우위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결정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물론 탱크와 포탄 등 중화기에 더해 하푼 미사일을 비롯한 해안 방어 시스템도 포함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의 최전선으로 규정하며 러시아 공세에 맞선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hard to move things as much capability as we can, as fast as we can, and to ensure that Ukraine can be successful on the battlefield. 지난 2월 개전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규모는 57억 달러, 7조 3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미국 내 일각에선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 공영방송 PBS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미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젤렌스키 정부가 결정하고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ladimir Putin is trying to take away from Ukrainians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We strongly support that right, and we'll look to the Ukrainians to decide what's in their best interest. 군사 지원 확대와 더불어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라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 기조는 이달 말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정상이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두 정상의 전화 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정상들이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방의 비합법적인 제재의 결과로 조성된 국제 경제 상황에서 에너지와 금융,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과정에서 해결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원칙적 평가를 개진했고, 시 주석은 러시아가 안보 도전에 맞서 취하고 있는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또 각국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타당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各方应该以负责任方式推动乌克兰危机得到妥善解决，中方愿继续为此发挥应有作用。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고정밀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전달한 무기의 탄약 창고였는데 일부는 미국이 제공한 곡사포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